안녕하세요. 시댁 식구들 이야기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치를 떠는 여자입니다. 요즘엔 며느리와 시댁 식구들이 서로 어려워하는 세상이라는데 안타깝게도 제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건만 제 시부모와 시숙이란 사람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저는 세상엔 이런 황당한 시댁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 빌려 널리 널리 퍼뜨려 보고자 합니다. 남편은 이남 중 둘째로 시숙과 제 손이 동서인 형님은 저와 남편보다 2년 먼저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모에게 형님과 비교당하며 차별을 받았었죠. 형님은 직장도 집안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반면 저는 형님에 비해 직장도 집안 형편도 많이 기울었었거든요. 한과 세트? 아유, 선물 사온 센스하곤 나이든 우리한테 단 거 많이 먹고 빨리 황천길 가라는 거야? 예, 넌 네 형님보다 적어도 반나절은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큰애처럼 집을 해왔어? 아니면 예단을 넉넉히 해왔어? 그렇다고 우리 집 올 때마다 큰애보다 비싸고 좋은 선물을 사오기래 용돈을 더 많이 줘? 큰애보다 다 떨어지면 와서 몸으로라도 더 때워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전 나름대로 신경 써서 선물도 사오고 오늘도 일찍 온다고 온 건데 제가 시집을 왔지 노동 할당량을 채우려고 이 집안 며느리가 된 건가요? 저 그냥 돌아갈까요? 저 하여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만 저도 참을 만큼 참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몸종으로 이 집에 들어온 양 더 이상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엔 시댁이 어려워 듣고 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시모의 말을 맞받아치기 시작했죠. 늘 방관자처럼 한 발 물러나 있던 시부는 집안 꼴 잘 돌아간다며 혀를 차곤 했고요. 남편도 저도 결혼 전엔 시모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길지 미처 몰랐었어요. 아마 저희가 결혼하기 전엔 별 생각이 없다가 막상 형님과 저를 한자리에서 보니 그때부터 시모는 제가 못마땅하게 보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제 편에 들며 시모에게 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과 더불어 앞장서서 저를 감싸주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어머님, 똑같은 며느리인데 직장하고 집안이 무슨 상관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동서랑 저 비교하고 차별하시면 제가 너무 불편해요. 어? 아니, 난 큰애 니기도 살려줄 겸 집안의 기강도 바로잡을 겸 해서 그랬지. 꼭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야 다른 한 사람의 기가 살고 집안의 기강도 바로 잡히는 건가요? 집안의 기강은 모두가 사이좋고 화목할 때 비로소 잡히는 거죠. 그건 바로 제 형님이었어요. 같은 며느리였더라도 시모는 저와 달리 형님은 어려워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보단 시숙을 더 좋아했었어요.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인 남편과 달리 시숙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아주 잘하고 대기업까지 입사했던 시모의 자랑거리였거든요. 형님은 그런 시숙의 아내인데다 친정 부모님의 명의지만 서울의 브랜드 아파트도 마련해오고 직업적으로나 집안적으로나 시숙보다 잘난 사람이었으니 강약 약강의 표본이 시모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모는 형님이 제 편을 들어줄 때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형님 눈치만 보곤 했어요. 형님, 저는요, 사실 처음엔 형님이 부럽고 질투도 났어요. 제가 괜히 비교되게 이 집안에 시집 왔나 싶기도 했고요. 형님에 대해서 오해할 뻔한 것도 사실이에요. 친정에 돈 많고 직장도 좋은 사람이니까 어머님을 등에 업고 저를 같이 무시할 줄 알았거든요. 잠시나마 그렇게 오해했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항상 제 편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뭐 동서보다 인간적으로 그리 잘난 사람도 아닌데 동서 편 들어주는 게 당연하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 그래도 그렇게 내가 좋은 사람인데 말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동서. 우리 앞으로 더 사이 좋은 동서지간으로 지내자.
한 번은 형님과 둘이 술을 한잔하며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두 사람은 전보다 훨씬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됐죠. 하지만 시숙은 아내인 형님과 달리 겸손하지도 못하고 은근히 남을 깔보던 사람이었어요.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알 수 없지만 제 남편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야, 박규영, 넌 임마 차 좀 바꿔라. 애가 둘이나 있는 녀석이 경차가 뭐냐, 경차가. 너 솔직히 말해봐.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이 형이 부럽지? 그러게, 너도 나처럼 머리 좋게 태어나지 그랬냐? 그럴 때마다 형님은 시숙의 말에 맞장구를 치던 시모도 시숙도 나무라곤 했습니다. 시숙은 형님의 말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형님에게 아무 소리 못하면서 괜히 제 꼬투리를 잡아대곤 했죠. 둘째 넌 뭘 멀뚱멀뚱 보고 섰어? 네가 큰애처럼 돈이라도 잘 벌어와서 봐라. 그럼 규영이가 여태 경찰에 몰고 다녔겠니? 에휴, 이래서 마누라를 잘 만나야 한다니까. 내가 우리 규영이 출퇴근할 때마다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야. 제 남편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데요. 차 막히는 거 싫다고요. 어머니, 왜 또 저희 집사람한테 시비를 거세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저 까내리려고 애쓰는 형보다 제 아내 괴롭히는 어머니가 저한텐 더 스트레스예요. 하지만 이미 전 더 이상 참지 않는 며느리가 돼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도 형님도 제 편을 들며 시모에게 쓴소리를 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지치지도 않는지 늘 저를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진부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제가 시댁의 기본 돌인 하고 살았던 건 남편이 친정에 너무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시댁에 갈 때마다 만나던 형님과의 시간이 즐거워서도 있었죠. 동서, 얼굴에 김치 양념 묻었다. 내가 닦아줄게. 어디요? 여기요? 장난이지롱. 내가 김치 양념으로 동서보리 연지곤지 찍어줬어. 너무 귀엽다. 아휴, 뭐예요, 형님? 에이, 질 수 없지. 저도 그럼 공격 들어갑니다. 아, 아들, 아들. 작은 엄마가 엄마 괴롭힌다. 엄마 얼른 숨겨줘. 어? 저도 우리 애들 있거든요. 우리 아들, 딸. 엄마랑 같이 큰엄마한테 출격. 어느덧 저와 형님은 마치 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오빠밖에 없던 제게 형님은 때론 진지한 조언자 같고 때론 친구 같은 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그런 형님과 함께라면 김장도 명절상을 차리는 일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마냥 즐거웠어요. 형님과 수다도 떨고 어린 조카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장난도 치다 보면 어느새 일이 뚝딱 끝나 있었거든요. 게다가 늘 제 편을 들어주기까지 하던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불편한 시부모를 감수하고서라도 꼬박꼬박 시댁에 갔었던 거예요. 동서, 우리 주말에 오랜만에 애들은 남편한테 맡기고 여자들끼리 데이트 어때? 내가 완전 예쁜 식당 알아놨는데. 너무 좋아요. 그럼 저번에 형님이 밥 사주셨으니까 이번엔 제가 살게요. 지방에 있던 시댁과 달리 저와 형님네는 같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둘이서만도 가끔 만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두 분 되게 닮으셨네요. 자매 사이 맞으시죠? 자매끼리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너무 보기 좋네요. 자매요? 아니요, 저흰 쉿, 동서. 그냥 그렇다고 해. 네, 저희 자매 맞아요. 사진 예쁘게 잘 부탁드릴게요. 하도 친해지다 보니 우린 인상도 닮아갔던 모양입니다. 가끔 지나가는 분들께 사진을 부탁할 때나 식당 이모님들께 우린 자매 사이로 오해받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외동으로 자랐던 형님은 굉장히 즐거워하며 저와 자매라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결혼을 하며 남편과 아들, 딸을 만난 걸 제외하면 형님이라는 존재를 얻은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서, 나 어떡해? 형님, 무슨 일이세요? 왜 우세요? 그런 형님에게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던 건 제가 결혼한 지 7년, 형님이 결혼한 지 9년째 되던 해 어느 날이었어요. 처음 들어본 형님의 울음소리에 놀란 전 뒤에 이어진 형님의 말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내 남편 바람 피웠어. 근데 너 황당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아까 전화로 난리를 쳤었거든. 근데 애 아빠가 나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긴커녕 남잔 다 그런 실수 한 번쯤은 한다는 변명만 해대는 거야. 내가 그동안 그 인간 못난 모습을 아무리 많이 봤어도 얼마나 참았어. 내 남편이고 우리 애 아빠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크게 상처를 받은 듯 형님은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놀란 저는 회사 일을 최대한 일찍 마친 뒤 형님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충격 때문에 회사까지 쉬었다던 형님은 거의 넋나간 사람처럼 퀭한 눈으로 절 맞아줬죠.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형님은 조카를 친정에 맡기고 오셨다더군요. 그리곤 그 뒤 텅 빈 집에서 한참을 혼자 우셨다고 했죠. 그런 형님이 너무 불쌍해 저는 형님을 안고 위로해줬습니다. 뭐야, 재수 씨 와 있었네요. 아, 당신 나 창피 주려고 진짜 작정했어? 기어코 이걸 재수 씨한테까지 말했어? 얼마 뒤 뒤늦게 퇴근한 시숙이 집에 들어왔더군요. 그리고 형님의 말처럼 시숙은 바람 피운 사람이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 말이 열이 뻗쳤는지 형님은 옆에 있던 물티슈 봉지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창피? 창피한 일인 건 알긴 아니? 그리고 네가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와? 여긴 우리 아빠가 자기 딸 잘 살라고 해주신 우리 아빠 집인데 너 같은 더러운 인간이 왜 들어오냐고. 재수 씨도 보고 있는데 그만 좀 해. 내가 내 집에 들어오지. 아이, 그럼 어딜 가. 내가 실수였다고 했잖아. 그냥 호기심에 데이트 몇 번 한 게 다야. 내가 그렇다고 그 여자랑 두 집 살림을 차렸어. 뭘 했어? 내 본천 우리 아들 엄마인 당신이야. 본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디 조선시대에서 오셨어요? 그 호기심에 데이트 몇 번 한 걸 사람들은 바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 다시는 안 그런다니까. 그리고 당신 애도 처가에 맡겼다며. 장인어른이 나 가만 안 두겠다고 아주 길길이 날뛰면서 전화 오셨더라. 깜짝 놀라서 우선 죄송하다고 납작 빌었지. 장인어른한테 사과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당신 우리 애는 꼭 화목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다며. 그런 당신이 나랑 이혼할 생각이나 하겠어? 어차피 애 때문에 이혼 못할 거 이제 좀 그만해. 사람 망신 그만 시키라고. 재수 씨, 재수 씨도 이만 가세요. 이건 엄연히 저희 집안일이에요. 하지만 시숙은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인지 시숙은 절대 형님이 이혼을 선택하리라곤 생각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 시숙이 기가 막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전 시숙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죠. 형님이 이혼을 선택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도 아주버님 태도는 말이 안 되죠. 부부 사이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일 중 하나가 바람 아닌가요? 그런 큰 잘못을 했으면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비셔야죠. 게다가 돈 한 푼 보태줄 형편 안 됐던 어머님 아버님 대신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형님 친정에서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버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셔서 당당히 바람 피우는데 돈을 쓰고 다녀요? 당장 형님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됐어, 동서. 저 인간은 절대 자기 잘못 반성할 인간이 아니야. 야, 박영더. 내가 너랑 이혼을 왜 못하니? 너 같은 더러운 인간은 차라리 우리 아들 옆에 없는 게 나아. 그게 우리 아들한테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일이야. 직장 빼면 별로 볼 것도 없는 게. 아니, 따지고 보면 나보다 연봉도 낮은 게 어디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지? 나 아빠한테 말해서 이 집 당장 내놓을 거고 너랑도 당장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뭐? 아니, 여보, 진심이야? 나 누군지 몰라? 당신 아들 아빠야, 당신 남편. 근데 뭐 어쩌라고? 내 남편인 걸 먼저 포기한 건 당신 자신이야. 안 나가? 그럼 내가 나갈게.
어차피 이 집은 내놓을 거니까. 동서, 가자. 여보, 내가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 이렇게 내가 사과할게, 여보. 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 안 할 거야. 이미 버스는 떠났어, 이 역겨운 자식아. 아마 평소 시모가 세상에서 잘난 우리 아들이라며 늘 떠받들어줬다 보니 시숙은 자기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형님이 가차없이 이혼을 선언하자 그제야 시숙은 당황하며 형님께 매달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형님은 저를 끌고 그 집에서 나왔고 저는 우선 형님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죠. 형 완전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형수님, 형 동생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저희 형이랑 이혼하기로 한 거 정말 잘하셨어요. 퇴근 후 형님과 맥주를 마시며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경악을 했습니다. 형님에게 대신 사과를 한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시숙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방 안에서 이 정신 나간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 등등의 커다란 고함 소리가 한동안 들려왔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형님은 이혼을 준비하겠다며 자신의 친정으로 들어가셨죠. 그 뒤 형님은 정말 과감하게 집을 내놓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더군요. 그 한심한 인간이 이제야 망했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나 봐. 자꾸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붙잡길래 경찰에 확 신고해버렸더니 이젠 친정까지 찾아왔더라. 겁도 없이. 우리 아빠한테 소금 세례만 호되게 맞고 쫓겨났지만 말이야. 한심한 시숙은 그제야 형님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죠. 형님은 시숙을 봐주기는커녕 시숙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까지 걸어버렸으니까요. 어이가 없는 건 그 일로 시모가 형님이 아닌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방에 사는 시모가 저희 회사 앞까지 와 있다는 소리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퇴근 후 시모가 있다는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때 시모는 제게 처음 보는 애절한 표정을 지으며 황당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형님 마음을 돌려달라고요? 제가요? 그래, 둘째 네가 큰애랑 워낙 친했잖니. 큰애 내가 한번 붙잡았더니 그 뒤로 내 전화도 아예 안 받는다. 진짜 애까지 데리고 이혼할 작정인가 봐. 아주버님이 그만한 잘못을 하셨잖아요. 솔직히 저 같아도 바람은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물며 처음엔 사과조차 않던 아주버님을 어떻게 형님한테 용서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그 누구도 이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시모는 제게 형님이 이혼 생각을 접도록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던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양심 없는 부탁이라고 생각해 저는 단박에 시모의 말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제게 애걸복걸을 했죠. 솔직히 살면서 바람 한번 안 필 남자가 어디 있겠니? 네 시아버지도 젊었을 적엔 분명 바람 좀 피우고 다녔을 거다. 근데 안 걸린 네 시애비랑 달리 네 시숙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걸게야. 게다가 얘 큰애가 양육권도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집안 핏줄을 누구한테 준다니? 네 시숙도 지금은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어? 아니 당장 애가 집에서도 쫓겨나고 호래비가 되는 꼴을 어떻게 보니? 그렇게 되면 세상에 우리 아들을 얼마나 비웃을 거야. 그럼 입장 바꿔서 형님이 바람 피우셨으면 어머님이 형님을 용서하셨겠어요? 어머님 아들이 귀하면 그만큼 형님도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그리고 세상엔 바람 안 피우는 남자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로 아주버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은 세상에 비웃을 만한 잘못을 하신 거 맞아요. 그리고 설사 아이를 아주버님이 데려온다고 하신들 아주버님이 혼자 애를 잘 키울 수나 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시골로 데려가서 키우시려고요? 차라리 형님 밑이나 돈 많은 형님 친정에서 자라는 게 애한테도 훨씬 좋은 거죠. 예, 지금 넌 누구 편을 드는 거니? 따지고 보면 네 진짜 가족은 우리 영덕이야. 둘이 진짜 이혼하면 영덕인 여전히 네 시숙인데 큰애게는 남남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시숙 편을 들어야지. 싫어요. 제 남편 빼면 그 집에서 제게 제일 잘해준 사람이 형님인데 제가 왜 아주버님 편을 들어요? 그리고 맨날 형님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절 무시하더니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아휴, 됐다, 됐어. 넌 진짜 옛날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바라지 내인 걸 내가 결혼 전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널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인 내 잘못이다. 할 말이 없자 시모는 또다시 트집을 잡으며 버럭했습니다. 그리곤 혼자 길길이 날뛰다 카페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시모와의 일을 말해주었더니 남편은 혼자 베란다로 나가 또 한바탕 시모와 말다툼을 하곤 돌아왔죠. 그리곤 제게 늘 모든 소란의 화근은 자신의 가족인 것 같다며 제게 미안해했어요. 동서, 잘 지내. 우린 진짜로 이제 남남이네. 결국 시숙은 울며 겨자 먹기로 협의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집은 급매치곤 좋은 값에 빠르게 팔렸고 시숙은 그 집을 나가 원룸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야 했죠. 형님은 양육권도 시숙에게 빼앗고 시숙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혼 확정이 되던 날 형님은 제게도 인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에 형님의 손을 오래도록 놓지 못했어요. 형님, 비록 우리가 더 이상 동서지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이나마 만나고 지낼 수 있을까요? 무슨 당연한 말을 해. 박영덕 그 인간이 가운데 안 꼈어도 동선 나한테 충분히 소중한 사람, 아니 동생이었어. 우리 비록 성은 달라도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잖아. 잊었어? 우리 자주 연락하면서 얼굴 보고 살자. 동서, 비록 난 이혼을 하게 됐지만 동서는 꼭 잘 살아야 돼. 서방님 좋은 분이잖아. 어머님이 절대 뭐라고 하든 기죽지 말고. 힘든 사람은 형님일 텐데 그날도 형님은 저보다 훨씬 씩씩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형님이 이혼한 후에도 우린 종종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만나곤 했어요. 형님은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 듯 보였지만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 정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밝은 모습을 보이셨죠. 조카 또한 다행히 형님과 형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덕에 밝게 자라주었고요. 남편은 제게 그런 형님의 소식을 들으며 진심으로 잘 됐다고 말해주곤 했어요. 남편은 형님의 이혼 이후 한 번도 형님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남편 또한 평소 좋아하던 자신의 형수님을 보고 싶어 하긴 했지만 형님과 인연을 이어가는 전 시가 식구는 저 하나로 족할 거라면서요. 나쁜 기억만 남은 전 시가 식구를 많이 만나봐야 뭐 반갑겠어. 나중에 형수님이 새 출발하실 때를 위해서라도 난 안 보고 사는 게 맞아. 잘 지내신다니 정말 다행이야. 이거 내가 장모님 선물 사면서 백화점에서 같이 산 수분크림인데 다음에 형수님 만날 때 당신이 전해드려. 내가 사다 드렸다곤 절대 말하지 말고 당신이 드리는 선물이라고 해. 이렇게나마 우리 형이 형수님께 한 잘못 내가 대신 갚고 싶어. 남편은 이렇듯 참 착하고 속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남편은 항상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 부끄러워하곤 했죠.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급하며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게 된 시숙은 우습게도 상간녀와는 얼마 안가 이별을 했다더군요. 정말로 그 상간녀와는 가볍게 놀기만 하던 사이라면서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조강지처인 형님을 배신했던 시숙이 너무 경박하게 느껴졌어요. 에휴, 우리 박씨 가문 며느리가 고작 저런 애 하나만 남았다니 내가 아주 분통이 터진다, 터져. 형님의 이혼 사건으로 인해 저는 전보다 훨씬 시댁 사람들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을 피우고도 뻔뻔하게 이를 데 없었던 시숙과 끝내 이혼한 형님을 심하게 헐뜯던 시모, 그 옆에서 요즘 계집 애들은 참을성이 없다며 함께 욕을 하던 시부까지 전부 말이죠. 그래도 남편을 봐서 저는 시댁에 찾아가 얼굴만 비추는 며느리로서의 딱 기본도리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모는 시숙이 이혼한 뒤 저를 더 헐뜯지 못해 안달이더라고요.
큰애겐 집도 잘 살고 직업도 좋아서 우리가 자랑할 맛이 났는데 둘째째 내가 별 볼 일도 없어. 시댁에 대한 의리도 없어. 아주 예쁜 구석을 찾을 수가 없어. 그때 큰애한테 마음 좀 돌리라고 설득 한 번만 해줬으면 좀 좋아? 그랬으면 지금 영덕이 제가 저렇게 처량하게 원룸살이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처음에 시모 말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에 그냥 무시했습니다. 결혼 생활 7년에 걸친 내공이 나름대로 제 안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또한 저 대신 남편이 먼저 나서서 화를 내줬기에 괜히 제 입까지 열어 입씨름을 하며 피곤해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말이 저렇게 갈수록 도가 지나쳐지고 시수까지 거기에 말을 보태자 제 인내심은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사실 그때 저도 서운했어요, 재수 씨. 그때 재수 씨가 애엄마한테 앞장서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절 이렇게 이혼남으로 만드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진짜 듣자 하니까 못 들어주겠네요. 아주버님을 제가 이혼시켰어요?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죠. 어디 잘못은 자기가 하고 엄한 사람 탓을 해요. 제발 철 좀 드세요. 예, 너 지금 네 시숙한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야? 아직 제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 안 끝났어요. 이제 어머님한테 탈 거예요. 대체 어머님, 아버님하고 아주버님이 저한테 뭘 해주셨길래 제가 의리를 지켰어야 해요? 오히려 지켰으면 저를 친동생처럼 위해준 형님한테 지켰겠죠, 제가. 그리고 저는 시간을 아무리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형님의 이혼을 응원했을 거예요.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요. 두 사람 다 제발 창피한 줄 아세요. 그리고 어머님 자꾸 제가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라고 하시는데 막말로 어머님도 별 볼 일 없는 시어머니거든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별 볼 일 없다고요. 제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선물도 많이 사주고 이것저것 못 챙겨줘서 미안해 하신다는데 전 친구들한테 자랑은커녕 창피해서 시댁 얘긴 꺼내지도 못해요. 왜요? 기분 나쁘세요? 아무리 자식 버린 며느리한테라도 막말을 했으면 고스란히 돌려받을 각오는 하셨어야죠. 절 이렇게 버릇없게 만든 건 바로 어머님이세요.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더 이상 굳이 제발 아프게 찾아와서 기분 나쁜 일 안 만들고 살 거라고요. 저는 속에 담아두고 살았던 말을 모조리 퍼부어 버렸어요. 부모님 버린 분에게 정말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더 이상 참고 살다간 화병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던 시모와 뒤에서 혀를 차고 있던 시부에게 남편 또한 크게 화를 내더군요. 아, 결국 저희 집사람 입에서 이런 험한 말까지 나오게 하니까 이제 속 시원하세요? 집사람한테 제가 죄인이네요. 진작 이런 집엔 집사람이 못 오게 했어 했으니까요. 결혼한 이후로 집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네요. 저 이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린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며 자신만 한 번씩 시댁의 얼굴만 비추고 얼른 와버렸어요. 어차피 자기 부모님이 우리 애들을 딱히 예뻐한 것도 아닌데 왜 데려가겠냐며 애들까지 두고 말이죠. 남편도 시모에게 화가 잔뜩 났지만 그래도 부모인지라 딱 그 정도만 도리를 지키며 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댁의 발길을 끄는 지 1년, 형님이 이혼한 진 2년이 지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던 전 남편의 전화에 의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보, 우리 형 지금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입원했대. 뭐? 아주버님이? 어디 병원? 많이 심각하신 거야? 아니,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입원했다고 한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가 보더라. 그래도 발목이랑 팔이 한쪽씩 골절되고 이곳저곳 다친 곳이 많아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대.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병원 알지? 거기 입원했대. 그건 바로 크게 교통사고가 난 시숙의 입원 소식이었어요. 남편은 어쩌다 사고가 난 거냐는 제 물음에 한숨을 푹 쉬며 이유를 얘기해 주더군요. 그게, 아휴, 우리 형은 진짜 언제 철이 들라나 몰라. 난 듣기만 해도 이렇게 한숨 나오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더라고. 당신 우리 형 전에 바람났던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도
이 여자 저 여자 바꿔가면서 엄청 만난 거 알지? 근데 이번엔 웬 룸사롱 여자한테 빠져서 공을 엄청 들였대. 그래서 그 여자랑 둘이 회사 휴가까지 내고 여행을 다녀왔다나 봐. 그리고 그 여자 집까지 데려다주고 자기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졸다가 그런 사고를 냈대. 다른 피해자가 없던 게 천만 다행이지. 아휴, 우리 형이지만 진짜 너무 부끄럽다. 솔직히 다친 사람한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또 여자 문제가 끼어 있었다는 말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진짜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저는 남편과 함께 우선 문병원 갔어요. 왔냐? 재수 씨 오랜만이네요. 남편 말대로 크게 다치긴 했지만 시숙은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힘겨워 보이긴 했지만 시숙은 다친 날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휠체어에 올라타 화장실도 직접 가더라고요. 다친 팔이 오른쪽이 아니라 밥도 스스로 먹을 수 있었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괜찮아? 어디 보자. 세상에 아주 산송장이 따로 없네. 얼마 뒤 지방에서부터 달려온 시부모 또한 병원에 도착했더군요. 꼴이 이게 뭐냐며 혀를 차던 시부와 달리 시모는 시숙을 붙잡고 눈물벅석이었죠. 아휴, 근데 우리 아들 이 몸으로 혼자 불편해서 어떡하니? 엄마랑 아빠는 삼겹살 가게 문 여느라 서울에 못 와 있는데. 됐어요. 혼자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계속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심심해서 그렇죠. 어머니, 제가 가끔 와서 형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그만 우세요. 시무가 어찌나 큰 소리로 울어대던지 같은 병실 내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눈치를 주더군요. 남편은 그들에게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시모를 달랬죠. 저도 남편도 시모와 시숙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해도 상황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시부모를 기차역에 모셔다 드리고 저와 남편 또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을 하던 전 시모에게서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됐어요. 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시숙이 걱정돼서 안 되겠다. 난 알다시피 일하느라 서울까지 못 내려가 있으니까 네가 네 시숙 병수발 좀 들어라. 솔직히 시댁의 발길을 끊은 후 처음으로 걸려온 시모의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끊어진 전화가 무려 2통이 더 걸려오자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게 전화를 건 시모의 목적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히더군요. 시모는 제게 시숙의 병수발을 들라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저는 황당해서 되물었죠. 좀 힘들게 하겠지만 혼자서 입원 생활 잘하고 계신 분을 굳이 제가요? 굳이라니. 네가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잖아. 그런데요? 그런데라니. 며느리가 시숙 병수 받는 게 그렇게 몇 번이나 되물어 볼 일이야? 아니 어머님, 혼자 화장실도 잘 가고 밥도 잘 먹는 분을 제가 옆에서 뭘 어떻게 챙겨요? 설사 못한다고 한들 간병인을 부르거나 어머님이 직접 가셔야죠. 제가 아주버님 화장실을 챙겨드리겠어요. 그렇다고 샤워를 시켜드리겠어요. 말동무는 해줄 수 있잖아. 네 시숙 혼자서 얼마나 지루해 보여. 그리고 다친 애 안 힘들게 양침물이나 세수물도 침대까지 좀 가져다 주고 힘든 애 밥도 먹여주고 하면 되잖아. 옆에서 안 지루하게 애교도 좀 떨어주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왜 하냐고요. 제가 아주버님 아내예요? 아니면 친동생이에요? 그 여행 같이 갔다 왔다는 여자한테 들라고 하세요, 병수발. 아니면 동생인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하시던가. 왜 저한테 이러세요? 진짜 며느리를 이 집 종이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래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애초에 간병을 어떻게 해요? 어딜 감히 술집 계집에 우리 아들 옆에 붙여놓으려고 해? 그리고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상전 취급하리? 게다가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버니? 그깟 박봉 받는 일보다 네 시숙 병간호 해주는 게 우선이지.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쓸모 있는 일을 한 게 있긴 하니? 이혼한 큰애 마음도 하나 못 돌려줬으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우리 아들한테 잘못한 거 이번에 병간호하면서 좀 갚어. 아, 그 얘기를 여기서 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들 형님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줬을 거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혼은 아주버님이 잘못해서 한 걸 왜 자꾸 저한테 날리세요? 갚긴 뭘 갚아요? 지금 마음 같아선 너무 짜증나서 없는 원수라도 갖고 싶은데 정 하고 싶으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가게 문 닫고 서울 와서 직접 병수발 드세요. 진짜 제정신인 사람인가 싶어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아예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전 몇 시간 뒤 집으로 돌아와 퇴근한 남편에게 그날 일을 전부 말해줬습니다. 뭐? 애교? 병수발? 어머니 진짜 치매라도 걸리신 거 아니야? 차단했다고? 잘했어. 그딴 전화 앞으로도 받을 필요 없어. 우리 형 병문안도 더 이상 당신은 갈 필요 없어.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시모에게 전화를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밖에서 저희 집 현관문을 마구 두드리더군요. 둘째 너 집에 있지? 왜 내 전화 안 받아? 당장 문 열어. 뭐야, 어머니잖아? 세상에, 내가 그렇게 전화 끊어버렸다고 약올라서 여기까지 쫓아오셨나 본데? 그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가게 운영하느라 그렇게 아끼는 장남 병간호하러 올 시간은 없다는 사람이 가게 영업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이요. 남편은 차라리 이 기회 끝장을 보자며 문을 여고 시모를 집에 들이더군요. 아들과 딸에겐 잠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뒤에 말이죠. 시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쌍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뭐? 원수를 갚어? 이게 내가 보자 하니까 시애미를 우습게 봐? 이 칼기각이 찢어버릴 기집애가 너 오늘 내가 시애미로서 인생교육 한번 제대로 시켜주마. 옛날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도 못 쳐다봤어. 근데 어딜 감히 매번 꼬박꼬박 말대꾸에 전화까지 먼저 끊어? 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네 시숙 평가는 좀 하는 게 뭐가 어때서? 태어나서 그런 험한 욕짓거린 처음 들어봤어요. 시모는 쌍시옷으로 시작하는 욕설부터 시작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것 같은 저급한 욕설을 마구 뱉어내더라고요. 저는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 가서 누가 나한테 무례하게 굴면 절대 3번 이상은 참아주지 말라고요. 아, 오히려 제가 부모님 가르침을 어겼었네요. 지긋지긋한 어머님의 모멸스러운 말들을 저는 3번 이상 참았으니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께 아주 큰 불효를 저질렀어요. 뭐라고? 제가 제 남편 생각해서 차마 이 집안 사람들 실체를 저희 부모님께 말씀 못 드렸거든요. 제가 이런 모멸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산 걸 알면 저희 부모님 눈에 피눈물이 흐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전 더 이상 저희 부모님께 불효 안 저지르려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도 못 쳐다봤다고요? 그런 고리타분한 시댁은 저부터도 거절이에요. 저도 형님처럼 이 집안 며느리 자리 반품 접수할게요. 전 그쪽 같은 사람이랑 더는 가족으로 못 삽니다. 뭐야? 근데 이게 뭐요? 이제 남남인데 제가 아줌마를 더 참아줄 것 같아요? 나도 사람이에요. 쌍욕 들으면 눈 돌아버리는 평범하고도 성질 들어온 사람이요. 당신 잘 들어. 난 더 이상 저런 사람이랑 가족이란 말로 안 엮이고 살고 싶어. 아니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앞으로 당신 집안일에 눈 하나 깜빡 안 할 거고 솔직히 당신이 혼자서 당신 부모 보러 다녀오는 것도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해. 나랑 애들인지 당신 부모 보고 살 건지 강요는 안 할 테니까. 그 지경까지 가지 않으려 했건만 저는 결국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누군가 저를 욕해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정말 시모와 조금이라도 엮여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모는 제 말에 입을 떡 벌리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시모에게 절연을 선언하더라고요.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못된 분이실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저도 이젠 더 이상 어머니를 못 참아드리겠네요. 뭐? 얘 규영아, 너 설마 저딴 보잘것없는 애 때문에 엄마랑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겠다는 거니? 그 별 볼 일 없다, 보잘것없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이 사람 저한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값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폄하하시는 거 저 정말 끔찍이 듣기 싫었어요. 이 사람을 욕하는 건 절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머닌 그동안 절 모욕하신 거라고요. 저 그래도 어머니께 아들로서 어떻게든 도리는 하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저 그냥 어머니 아들 포기할래요. 어차피 예전부터 어머닌 형밖에 모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형만 보고 사세요. 전 이제 집사람이랑 저희 애들만 지키면서 살아야겠으니까요. 뭐? 아이고, 이 여우 같은 기집애가 결국 이렇게 모자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이 불여우 같은 기집애가. 집사람 탓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한테 정이 떨어지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어머니예요. 가세요 좀. 나가세요. 내가 네 엄마야. 그럼 저 못된 기집애가 아니라 내 편을 들어야지. 얘 규영아, 박규영, 엄마 집에도 안 데려다 줄 거야? 여기까지 스스로 잘 오셨으니까 갈 때도 스스로 잘 가실 수 있잖아요. 가세요 좀. 시모와 시숙의 공통점은 남편과 형님이 자신들을 버릴지 끝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남편의 절연 선언에 놀란 시모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욕설을 퍼부어댔어요. 하지만 남편의 손에 의해 시모는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도 어머니라고 마음이 약해졌는지 남편은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하던 시모를 기차역까지 가는 택시에 태워 기사님께 택시비까지 쥐어드린 후 돌아왔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나랑 결혼해서 당신이 너무 많은 수모를 당하게 한 것 같아.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내가 딱 한 번만 더 물을게. 괜찮아. 나도 이미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왔던 일이야. 그리고 오늘은 그때였을 뿐이야. 당신이 떠밀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한 선택이야. 나한텐 지금 당신하고 애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족이니까. 남편은 자신도 괴로웠을 텐데 그날 잠들기 전까지 제게 사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모만 생각하면 너무 열이 받았지만 그래도 그런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위로를 많이 얻었죠. 그리고 다음 날 자려고 놓은 남편의 휴대폰으로 이번엔 시부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야 규영아, 네 엄마가 너랑 애미가 괘씸하다고 하도 시근덕대서 듣기 싫어서 환장하겠다. 그냥 둘째한테 좋게 좋게 네 형 병수발 좀 들라고 해라. 여자가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 어렵지 않은 일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접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못 들으셨나 본데 이젠 저 혼자서도 어머니 아버지 뵈러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집 종이라도 되는 양 말하는 일 제발 그만두세요. 그리고 아버지, 때론 가해자보다 방관자가 훨씬 나쁜 거 알고 계세요? 부디 아셨으면 좋겠네요. 끊습니다. 남편은 황당한 말을 늘어놓던 시부에게 단호하게 말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저는 시댁만큼 시숙도 다 꼴보기 싫어 더 이상 시숙의 병문안도 가지 않았어요. 애초에 처음부터 별로 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형이라고 남편만 딱 한 번 더 병문안을 갔었는데요. 그때 시숙은 이런 멍멍이 같은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재수 씨도 예나 지금이나 참 싹바가지 없다. 시댁 어려운 줄도 모르고 재수 씨 하나 때문에 집안이 이게 무슨 꼴이야?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건 형이랑 어머니 때문이야. 입을 그렇게 잘 나불대는 걸 보니 살만한가 보네. 그래도 걱정돼서 한번 와봤는데 앞으로는 안 올게. 형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한테 손절당한 거야. 감히 내 아내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도 형으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 철 좀 들어 형. 고작 좋은 회사 좀 다닌다 뿐이지 형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우리 집사람이 어려워할 필요도 내가 부러워할 필요도 말이야. 우리 성숙하게 좀 살자. 개념머리도 좀 챙기고. 남편은 두 번 다신 그 한심한 시숙도 안 보고 살 거라며 제게 시근덕대며
시숙과의 일을 말해줬어요. 평소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날따라 속이 상했는지 남편이 술이 좀 과했었거든요. 평소 점잖던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 저는 남편을 그저 달래줬습니다. 어차피 시숙의 인성이 개차반인 건 잘 알고 있었기에 상처받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뒤 한 달이 지난 지금껏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왕래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시숙은 아직 입원해 있는 모양이었는데 그 사실을 저는 황당하게도 오랜만에 만났던 형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인간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다며? 그것도 술집 여자랑 놀다가. 한심하다 진짜. 그걸 또 그놈 엄마가 동서한테 병수발 들라고 해서 동서랑 서방님 지금 그 집 사람들이랑 안 보고 산다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형님? 굳이 신경 쓰실까 봐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건데. 염치도 없지. 애 아빠가 직접 나한테 전화해서 다 말해줬어. 옆 침대 사람 휴대폰을 빌려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 집안도 그렇게 개판이 났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꼬셨던 술집 여잔 문병은커녕 다 나오면 또 술집에 놀러 오라는 소리만 해대서 답답해서 전화했다나 뭐라나. 네? 그래서요? 그래서 뭐 그래서야. 역시 다 필요 없고 자기한테 나랑 우리 애가 최고인 것 같다면서 너무 후회한다더라고. 다시 나랑 잘해보고 싶다더라고. 아프니까 내 생각이 더 났대. 이젠 기분이 좀 풀리지 않냐고 은근슬쩍 물어보는데 아우 진짜 구역질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머리가 헷가닥한 것 같으니까 입원한 김에 머리 검사나 받아보라고 하곤 그냥 끊어버렸어. 잘하셨어요, 형님. 진짜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우리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동서야말로 잘했어. 그딴 집안이랑 인연 끊어버린 거. 서방님도 아주 속 시원하게 동서 편이 돼줬네. 이젠 그 못 배워먹은 집구석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앞으로 애들이랑 서방님이랑만 행복하게 잘 살아. 시숙은 염치를 중고시장에라도 팔아먹었는지 형님에게 전화해 저딴 소리를 해댔다고 합니다. 술집 여자 만난 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는지 모든 이야기를 시시콜콜 해대면서 말이죠. 하도 기가 막혔던 형님은 집에 남아있던 결혼 사진들을 모조리 찢어서 버려버렸다네요. 그런 인간과의 결혼 자체가 자신에게 너무 끔찍한 흑역사로 느껴졌다며 말입니다. 저는 그때 형님의 말대로 이제 더 이상 시댁 사람들에 의해 스트레스 받으며 살진 않으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이들, 친정 식구들과 형님 같은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이들만 만나고 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니까요. 저를 하찮게 여겼던 그들에 의해 낭비했던 제 시간과 감정이 좀 아깝긴 하지만 그 또한 버릴 것 없는 인생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무언가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살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게 된다고 합니다. 제 시부모와 시숙을 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께선 항상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풍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말입니다. 내 인생의 득과 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사연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